돈은 사람의 가면을 벗긴다. 평소에 얼마나 좋은 사람인 척해도 돈 앞에서는 본 모습이 드러난다. 돈을 갚을 때가 되면 사람들은 변한다. 돈을 빌릴 때의 그 간절한 모습, 고마워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울과 같다. 거울 앞에 서면 진짜 모습이 보이듯 돈 앞에서는 진짜 인격이 드러난다. 빌릴 때는 한없이 낮은 자세였다.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꼭 약속한 날에 갚을게. 이런 부탁 처음이야 하며 머리까지 숙이던 사람들. 그런데 갚을 때가 되면 어떤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한다. 목소리부터 달라진다. 빌릴 때의 그 간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사라지고 딱딱하고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나온다. 아, 그게 언제였지?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 달에는 꼭 이런 말들이 입에서 줄줄 나온다. 눈빛도 다르다. 빌릴 때는 간절하게 바라보던 눈이 갚을 때는 피하기 바쁘다.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한다. 표정도 변한다. 빌릴 때의 그 미안하고 고마운 표정 대신 귀찮다는 표정. 왜 재촉하느냐는 표정이 얼굴에 가득하다. 정약용이 관찰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우위에 있을 때와 분리할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돈을 빌릴 때는 상대방이 구원자다.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갚을 때는 상대방이 채권자가 된다. 빚독촉하는 사람, 귀찮게 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저절로 일어난다.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작동한다.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욱 명확하게 느껴진다. 저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평소에는 인격자인 줄 알았던 사람도 돈 문제가 개입되면 180도 달라진다. 예의 바르던 사람이 건방져지고 겸손하던 사람이 오만해지고 착하던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한다. 정약용은 사람을 알려면 돈을 빌려주어 보라고 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갚을 돈이 생겨도 일부러 늦춘다. 빨리 갚으면 또 빌려달라고 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갚을 때 은혜를 원망한다. 이 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른다며 오히려 화를 낸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갚으면서도 고마워하지 않는 경우다. 마치 자신의 돈을 돌려주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돈을 빌려준 내가 바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이라는 시험대 앞에서는 그 가면이 벗겨진다. 억지로 벗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벗겨진다. 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돈을 대하는 방식에서 교양과 품격이 드러난다. 진짜 교양 있는 사람은 돈을 빌릴 때보다 갚을 때 더욱 예의를 갖춘다. 빌려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갚을 때가 되면 변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부정할 수도 없고 미화할 수도 없다.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관찰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돈 거래를 조심하게 된다. 관계가 깨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주면 돈과 친구를 동시에 잃는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돈이 보여주는 사람의 진짜 모습. 그것은 때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이다. 완벽하지 않고 이기적이며 변할 수 있는 존재.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 갚을 때가 되면 변명의 달인이 된다.
요즘 사업이 안 되어서, 월급이 늦게 나와서, 아이 학비 때문에 온갖 핑계가 줄줄이 나온다. 정약용은 말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1000가지 이유를 만들어낸다. 변명은 무궁무진하다. 처음에는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한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꼭, 이번 달 말에는 반드시 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그런데 그 날짜가 되면 또 다른 변명이 시작된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다. 두 번째부터는 날짜가 애매해진다. 곧, 빨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같은 모호한 표현을 쓴다. 세 번째부터는 아예 연락을 피한다.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다. 마주치면 어색해한다. 평소에 반가워하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피해간다. 만나더라도 먼저 꺼내지 않는다. 상대방이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기를 기다린다. 정약용이 관찰한 인간 심리가 여기서 드러난다.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려 한다. 빚진 자에게는 채권자가 불편한 존재가 된다. 만나면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다.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도 끊는다. 어떤 사람은 도리어 화를 낸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하며 오히려 상대방을 탓한다. 친구 사이에 그렇게까지 해야 해? 가족인데 왜 이렇게 재촉해? 라며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한다. 이런 반응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가장 교묘한 유형은 다른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다. 나도 누구한테 돈을 못 받아서 하며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한다.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하며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확대시킨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바쁜 척한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하며 시간이 없다를 입에 달고 산다. 정약용은 바쁘다는 핑계만큼 편리한 것이 없다고 했다. 거절의 만능 도구이기 때문이다. 변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패턴이 있다. 처음에는 사과부터 한다. 정말 죄송해. 미안해 하며 죄송한 기색을 보인다. 하지만 그 사과 뒤에는 항상 그런데, 하지만이 따라온다. 정말 죄송한데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줘서,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입원하셔서. 사과는 변명을 위한 포장지일 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명은 더욱 창의적이 된다.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서, 심지어 건강을 핑계로 대기도 한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이런 변명들을 들으면 빌려준 사람은 더욱 할 말이 없어진다.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를 어떻게 다그칠 수 있겠는가? 빚진 자들은 이런 심리를 잘 안다. 그래서 더욱 그런 핑계를 자주 사용한다. 정약용은 진실한 사람은 변명이 적고 거짓된 사람은 변명이 많다고 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 정말 어려워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는다. 복잡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낸다. 변명이 길수록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진실은 간단하지만 거짓말은 복잡하다. 회피하는 패턴도 똑같다. 처음에는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끊는다. SNS에서는 활동하면서 정작 빌려준 사람의 연락은 받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아닐 줄 알았는데 하는 마음이 든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빚진 자의 심리는 대부분 비슷하다. 변명과 회피. 이것이 빚진 자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다. 이런 패턴을 알고 나면 돈을 빌려주기 전에 더욱 신중해진다. 변명 뒤에 숨은 진실을 보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갖게 되는 지혜다. 돈을 빌려준 순간 마음 한편에는 뿌듯함이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만족감이다.
내가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기분 좋은 감정이 든다. 선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도 생긴다. 하지만 이런 기분 좋은 감정은 오래 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다른 감정들이 자리를 차지한다. 정약용은 선의로 시작된 일이 원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동거래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다. 처음에는 갚을 날짜를 기다린다. 달력에 표시까지 해두며 그때 되면 받겠지 하고 안심한다. 약속한 날이 가까워오면 마음이 조금씩 설렌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미리 계획까지 세운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어도 연락이 없다. 처음에는 깜빡했나 보다 하고 넘어간다. 하루 이틀 기다려본다. 바쁘겠지 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려 한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면 슬슬 불안해진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하는 걱정이 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본다. 잘 지내지? 요즘 어때? 하며 돌려서 물어본다.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 왠지 자신이 속 좁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요즘 너무 바빠서 하며 대답하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또 기다린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편함이 자라기 시작한다. 정약용은 기다림은 희망과 불안 사이를 오간다고 했다. 빌려준 돈을 기다리는 심정이 바로 그렇다. 한 달이 지나면 실망감이 든다.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하면서도 의구심이 생긴다. 두 달이 지나면 짜증이 난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빌려주지 말걸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석 달이 지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나를 만만하게 보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 이런 감정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마음의 과정이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려 한다. 어려운 상황이겠지 하며 이해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배려심은 줄어든다. 나도 그 돈이 필요한데 하는 생각이 강해진다. 특히 자신도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더욱 그렇다.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할 때 더욱 절실해진다. 내가 빌려준 돈만 있어도 하며 한숨을 쉬게 된다. 정약용이 말한 인간의 심리가 여기서 드러난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 여유가 있을 때는 너그럽지만 여유가 없어지면 예민해진다. 빌려준 돈 때문에 자신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커진다. 내가 도와준 건데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지? 하는 억울함이 생긴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게 된다.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며 푸념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게 왜 빌려줬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런 반응을 보면 더욱 서운해진다. 내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외로움까지 든다. 재촉을 하자니 인색한 사람 같고 안 하자니 속이 터진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약용은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쉽지만 받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정말 그렇다. 빌려줄 때는 한순간이지만 받을 때는 긴 시간이 걸린다. 그 긴 시간 동안 마음은 계속 변한다. 처음의 선의는 점점 사라지고 불편함이 자리를 잡는다. 상대방을 보는 시각도 달라진다.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된다. 만나면 어색하다.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없다. 마음 한편에 돈 생각이 자꾸 든다. 상대방도 그런 기색을 눈치챈다. 그래서 더욱 만나기를 꺼린다. 이렇게 관계가 서서히 멀어진다.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준 경우는 더욱 복잡하다. 재촉하기도 어렵고 포기하기도 어렵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는 시선들 때문에 더욱 답답하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돈에 대한 감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서운할 수 있다. 가족이면 더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친구 사이에 빌려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친구니까 빌려준 건데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낀다. 내가 믿고 빌려준 건데 하는 실망감이 크다. 정약용은 믿음이 클수록 배신감도 크다고 했다. 처음에 가졌던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나중에 실망도 크다. 시간이 더 지나면 체념하게 된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자 하며 마음을 정리하려 한다. 하지만 완전히 잊어지지는 않는다.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기분이 상한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일이 떠오른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돈을 빌려준 자의 마음 변화는 이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럽다. 선의로 시작했지만 고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면 또 흔들린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는 희망을 품고 또 빌려준다. 그리고 또 같은 실망을 겪는다. 이것이 인간이다. 배워도 또 당하고 상처받아도 또 도우려 한다. 정약용은 어리석음도 인간다움의 한 부분이라고 했다. 돈을 빌려주고 후회하는 것도 인간다운 어리석음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어리석음이 있기에 세상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빌려준 자의 마음이 왜 변하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다. 돈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관계를 파괴하기도 한다. 특히 빚은 가장 강력한 관계 파괴자다. 수십 년 쌓아온 우정도 돈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정약용은 돈은 관계의 시험대라고 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관계는 많지 않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 학교도 같이 다니고 군대도 같이 갔던 사이, 결혼할 때 축의금도 주고받고 아이 돌잔치에도 참석했던 그런 친구들. 하지만 돈 문제가 생기면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진다. 그래도 우리 사이인데 하며 돈을 빌려준다. 그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갚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순간부터 관계에 금이 간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다. 좀 이상하네 하는 정도의 불편함. 하지만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진다. 작은 실망이 큰 상처로 변한다. 만나는 횟수가 줄어든다. 예전에는 자주 만났지만 이제는 핑계를 대며 피한다. 전화 통화도 어색해진다. 할 말이 없어진다. 마음 한편에 돈 생각이 자꾸 끼어든다. 언제 갚을 건지 물어볼까 하다가도 너무 속좁게 보일까 하며 망설인다. 결국 그 주제를 꺼내지 못하고 그냥 헤어진다. 만나고 나서도 찜찜함이 남는다. 정약용이 관찰한 인간 심리가 바로 이것이다. 사람은 불편한 관계를 피하려 한다. 빌려준 사람은 돈 때문에 불편하고 빌린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불편하다. 양쪽 모두 불편하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다. 가족 관계는 더욱 복잡하다. 친구는 끊을 수 있지만 가족은 끊을 수 없다. 형제 간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이때 생기는 갈등은 평생 간다. 명절 때마다 모여야 하는데 서로 불편하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멀어진다.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하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건가 하는 답답함이 쌓인다. 다른 형제들도 눈치를 챈다. 왜 둘이 사이가 어색하지? 하며 이해해야 한다. 가족 모임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다. 결국 누군가 나서서 중재를 시도한다. 형제끼리 무슨 일이냐? 하며 묻는다. 그러면 양쪽 다 할 말이 많다. 빌려준 쪽은 서운하고 빌린 쪽은 억울하다. 내가 언제 안 갚는다고 했냐?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관계는 더욱 악화된다.
정약용은 작은 돈이 큰 감정을 만든다고 했다. 정말 그렇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수십 년 관계가 깨진다. 돈의 액수와 상처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는다. 적은 돈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하는 배신감이 든다. 그 배신감은 돈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부부 사이에도 돈 문제가 개입되면 복잡해진다. 한쪽이 친구나 형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경우, 처음에는 괜찮다 하던 배우자도 시간이 지나면 불편해한다. 그래서 언제 받을 건데? 그 돈 있으면 우리도 쓸 데가 많은데.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빌려준 당사자는 양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나 형제로부터는 재촉당하고 싶지 않다는 부담을, 배우자로부터는 빨리 받아오라는 압박을.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관계가 불편해진다. 직장 동료 사이에 돈 거래가 있으면 더욱 골치 아프다.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데 서로 불편하다.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협력해야 할 일이 있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회식 자리에서도 어색하다.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없다. 다른 동료들도 눈치를 챈다. 둘이 왜 저렇지? 하며 궁금해한다. 사무실 분위기까지 어색해진다. 정약용은 한 사람의 문제가 여러 사람의 문제로 번진다고 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다. 당사자 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는다. 가장 기가 막힌 경우는 빚진 자가 화를 내는 것이다. 돈 때문에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며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한다. 너는 돈이 친구보다 중요하냐? 하며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빌려준 사람은 할 말을 잃는다.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혼란까지 온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다.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것. 정약용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고 했다. 빚을 지고도 당당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다.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 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깟 돈 때문에 그러느냐고 화를 낼 때, 그 순간 빌려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 완전히 지워진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다. 그때부터는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 돈을 받든 못 받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수십 년 쌓아온 관계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진다.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연락이 와도 이미 늦다.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다. 돈을 받아도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돈을 받긴 했지만 그 사람과는 다시 친해질 수 없다 하는 마음. 이것이 돈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이다. 정약용은 깨진 그릇은 붙여도 금이 간다고 했다. 돈 때문에 깨진 관계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붙여봐도 예전 같지 않다. 서로 어색하고 불편하다. 진정한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돈 거래를 조심한다. 관계를 잃을 바에야 차라리 돈을 잃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어려워하는 사람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빌려주고 관계를 잃는 일이 반복된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지 아니면 따뜻함인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돈이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돈 거래에 신중해진다. 관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확실해지는 것이 있다. 돈과 관계는 섞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 정약용은 현명한 자는 경험하기 전에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경험한 후에 배운다고 했다. 우리는 보통 어리석은 자다. 직접 당해봐야 깨닫는다. 하지만 그 깨달음도 소중하다. 늦더라도 배우는 것이
전혀 배우지 않는 것보다 낫다. 첫 번째 지혜는 애초에 빌려주지 않는 것이다.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돈 거래는 피해야 한다. 지금 여유가 없어서 나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식으로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좋다. 거짓말이라고? 아니다. 진실이다. 관계를 잃을 수 있는 여유는 정말 없으니까. 정약용은 작은 거절이 큰 손실을 막는다고 했다. 처음에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나중에는 그 선택이 현명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두 번째 지혜는 빌려주더라도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빌려주는 순간 이 돈은 없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아도 실망하지 않는다.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이 있다. 기대를 없애면 실망도 없다. 이것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다. 물론 쉽지는 않다. 인간이니까 기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최대한 기대를 줄이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세 번째 지혜는 빌려줄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미안하다. 나도 지금 빌려줄 여유가 없다. 이 말에는 거짓이 없다. 관계를 잃을 여유가 없다는 뜻이니까. 사람들은 이해한다. 정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괜한 핑계를 대는 것보다 솔직한 것이 낫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라도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중에 부담이 된다. 네 번째 지혜는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맥을 소개하거나 조언을 해주는 것. 이런 도움은 관계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돈은 어렵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이해한다. 정약용은 진정한 도움은 돈이 아니라 지혜라고 했다. 돈은 일시적이지만 지혜는 평생 간다. 다섯 번째 지혜는 가족일지라도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이니까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평생 봐야 하는 사이니까. 가족 간의 돈 거래가 가장 복잡하고 오래 간다. 명절 때마다 얼굴을 봐야 하는데 불편하면 얼마나 괴롭겠는가. 형제니까, 부모 자식이니까 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라. 가족이라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여섯 번째 지혜는 빌리지도 않는 것이다. 빌려주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빌리지 않는 것이다. 급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자. 카드로 해결하자.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이자를 내더라도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정약용은 빚은 마음에 쇠사슬이라고 했다. 빚지면 마음이 자유롭지 않다. 항상 신경이 쓰인다. 일곱 번째 지혜는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만의 비상금을 마련하고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지출을 관리하라. 이런 기본기가 갖춰져야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형제들에게 폐 끼치지 않아도 된다. 여덟 번째 지혜는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이 사람이 정말 갚을 수 있을까? 이 돈을 빌려주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라. 대부분의 경우 답은 명확하다. 빌려주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정약용은 감정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고 했다. 순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평생 후회할 수 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다.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런 이야기는 주변에 넘쳐난다. 모두가 한두 번씩은 경험했을 것이다.
나는 다를 거야 하는 생각을 버려라. 인간의 본성은 다 비슷하다. 돈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 10번째 지혜는 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어려워. 나도 예전에 이런 일로 고생해서 은행에서 상담받아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이해한다. 거절하는 것이 매정한 게 아니다. 오히려 현명한 것이다. 정약용은 현명한 거절이 어리석은 승낙보다 낫다고 했다. 마지막 지혜는 이미 빌려준 경우의 처리법이다. 이미 빌려줬다면 받으려 노력하되 집착하지는 마라. 몇 번 연락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라. 계속 매달리면 자신만 피곤하다. 그 대신 교훈으로 삼아라.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라. 정약용은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를 잃는다고 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다. 돈과 인간관계의 지혜로운 거리두기. 이것이 나이 들어 깨닫는 가장 소중한 지혜 중 하나다. 젊을 때는 몰랐다. 정이 더 중요하고 의리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이 보인다. 돈 때문에 깨진 관계들, 상처받은 마음들을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이제는 조심한다. 돈 거래만큼은 신중하게. 이것이 매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정약용이 말했듯 멀리서 바라보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 때로는 더 깊은 사랑이다. 돈으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다.